정정해 주시고요. 자, 자리를 정정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그럼 지금부터 민주평화당 5.18 역사왜곡 대책특별위원회 민주평화연구원 공동주체로 5.18 광주항쟁의 진실과 역사적 의의 긴급 토론회를 시작하겠습니다. 저는 일부 사회를 맡은 민주평화연구원 부원장 김정기입니다. 반갑습니다. 참석자 여러분들께서도 잘 아시다시피 자유한국당 김진태, 유종명, 김순례 의원의 5.18 망언 파문이 일파만파로 확산되고 있습니다. 지난 수십 년간 보수정권과 극우단체들은 5.18을 왜곡하고 폄훼하는 데 혈안이 되어 왔습니다. 그러다가 이번에 국민의 대표라는 국회의원조차 민의 정당인 국회에서 광주민주화운동을 왜곡하는 지경에까지 이르렀습니다. 이에 민주평화당 5.18 역사왜곡 대책특별위원회와 민주평화연구원은 관련 전문가분들을 초청해서 5.18 광주항쟁 그리고 5.18 광주민주화운동의 역사적 진실을 다시 한번 확인하고 민주인사 폄훼, 5.18 광주민주화운동 부정 등의 행위 방지를 위한 법률적 대안까지 모색하는 자리를 마련하였습니다. 참석자 여러분들도 함께 토론하고 대안을 마련하며 또한 5.18 역사 왜곡을 결사저지하는 결의의 장이 되기를 바라마지 않습니다. 자, 그럼 먼저 국민 의례가 있겠습니다. 모두 자리에서 일어나 주시기 바랍니다. 국회에 대하여 경례. 나는 자랑스러운 태극기 앞에 자유롭고 정의로운 대한민국의 무궁한 영광을 위하여 충성을 다할 것을 굳게 다짐합니다. 바로 이어서 애국가 제창이 있겠습니다. 애국가는 1절만 제창하십시오. 이어서 순국선열과 호국영령 및 5.18 민주영령을 위한 묵념과 민주주의 노래, 광주의 노래, 임을 위한 행진곡 제창이 있겠습니다. 임을 위한 행진곡은 묵념 바로 후에 제창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일동 묵념.
힘을 이룬 위안민족을 개창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모두 자리에 착석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그러면서 오늘 긴급 토론에 참석해 주신 내긴 여건을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발제자 및 토론자로 참석하시는 분들은 잠시 후 2부 본격 토론회에서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양해 부탁드리고요. 네, 그럼 먼저 민주평화당 5.18 역사왜곡 대책특별위원회 장병환 위원장님 참석합니다. 네, 그리고 오늘 토론회 공동 주최자이신 천정배 민주평화연구원 원장님. 네, 박지원 의원님 참석해 주셨습니다. 유성혁 의원님 참석해 주셨습니다. 김광수 사무총장님 참석해 주셨습니다. 최경환 의원님 참석해 주셨습니다. 정인화 의원님 참석해 주셨습니다. 장정숙 의원님 참석해 주셨습니다. 허영 최고위원님 참석합니다. 영미강 최고위원님 참석합니다. 서진희 최고위원님 참석합니다. 네, 시간 관계상 많은 분들을 소개해드리지 못한 점 양해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럼 먼저 의사 말씀이 있으시겠습니다. 오늘 토론회 공동 주최자이신 5.18 역사왜곡 민주평화당 대책위원회 위원장 장병환 의원님의 인사 말씀 있으시겠습니다. 네, 우리 민주평화당 5.18 역사왜곡 특위 맡고 있는 장병환입니다. 자유한국당들이 자행한 5.18 민주화운동의 역사왜곡 및 날조에 대한 국민적 공분이 날로 높아가고 있습니다. 오늘 토론회는 자유한국당 5.18 망언과 역사 왜곡에 단호히 대응하고 제대로 된 처벌을 위한 제도 마련을 위해 긴급히 마련했습니다. 기조 발표를 맡아주신 5.18 민주운동 기록관의 유경남 사기사님과 시정 토론을 맡아주신 최순영 박사님, 5.18의 경험을 직접 지원해줄 유가족 을 대체해서 김상길 선생님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5.18 민주화운동은 이미 입법적, 사법적, 행정적으로 역사적 의미가 규명된 민주화운동입니다. 한국당 전신인 노태우 정권에서 5.18을 민주화운동으로 규정을 했고 신한국당의 김영삼 대통령이 5.18 특별법을 만들어 희생자들에게 보상 조치를 마련했습니다. 한국당은 전당대회를 앞두고 극우 세력들을 끌어들이기 위해서
자신들의 과거마저도 부정하고 망각하는 행동을 계속하고 있습니다. 마치 일본이 식민 지배 시절 위안부와 강제징용자들에 대한 그 피해자들에서 어떠한 진실된 사과도 하지 않으면서 반복적으로 오히려 진실을 은폐하기 위해서 진실을 왜곡하고 있는 것과 같은 만행이라 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작년 2월 전남 도읍청의 헬기 사격의 증거가 문제가 되었습니다. 또한 대형군의 성폭력 행사 등이 드러나서 5.18 진상규명 특별법을 우리 국회에서 통과시킬 때도 이정명 의원이 북한군 개입설을 조사 범위에 포함시키자고 주장을 했었고, 또 법 시행 이후에도 진상조사위원 추천 과정에서 진화는 씨를 진상조사위원으로 추천하는 문제를 들어서서 진상조사위원회 출범을 지금 4개월 넘게 지연시켜 왔습니다. 자유한국당의 이러한 5.18 역사 왜곡은 의도적이고 집요하게 지속되어 왔습니다. 따라서 이번 망언을 일회성 해프닝으로 넘겨서는 결코 안 될 것입니다. 현 지도부가 보인 카멜레온적 대응을 보면 또한 차기 지도부에 대해서도 이 5.18에 대한 역사인식을 제대로 가지고 있는지 검증을 하는 것이 불가피합니다. 이 지도부들이 중심이 되어서 다시 5.18 역사 왜곡이 지속되지 않도록 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우리 민주평화당은 대한민국 민주주의 역사를 폄훼하고 5월 광주의 희생자와 시민들을 엿보이고 상처 입힌 자들을 대한민국 국회의 일원으로 결코 인정할 수 없습니다. 망언 당사자 3인의 국회의원 제명을 기필코 관철시킬 것입니다. 5.18 민주화운동에 대한 날조나 왜곡, 비방을 반드시 풀이 뽑을 것입니다. 독일 등에서 나치 범죄를 옹호하거나 홀로코스트를 부인하면 강력하게 처벌을 하고 있습니다. 한국판 홀로코스트 부정 처벌법을 통과시켜서 의도적인 역사 왜곡과 반헌법적인 행위에 대해서는 반드시 형사처벌을 엄중하게 받도록 할 것입니다. 오늘 토론을 통해서 5월 광주에 대한 역사 왜곡을 멈추게 하고 불행한 과거의 진실을 밝혀 용서와 화해의 미래를 만들어 나갈 계기를 만들어가기를 바랍니다. 이 자리에 오신 우리 광주의 민주유공자분들, 또 광주 시민 여러분들, 그리고 당원 동지 여러분들과 외국 시민들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장병환 5.18 역사 왜곡 대책위원회 위원장님 감사드립니다. 이어서 오늘 긴급 토론회 공동 주최자이신 민주평화연구원 선정배 원장님의 인사 말씀. (5.18) 광주항쟁은 전두환 신군부 쿠데타 세력의 민주주의 말살과 군사독재 연장 음모 그리고 시민 학살에 맞서서 어려운 광주 시민들이 죽음을 무릅쓰고 항쟁한 민주화 운동입니다. 그런데 지망원 등은 5.18 광주 폭동은 북괴군의 적화 전략이다 하는 등의 터무니없는 거짓말로 광주 항쟁을 패배하고 광주 시민들을 모욕해왔습니다. 특히야 며칠 전 자유한국당의 김진태, 이종명, 김술래 의원 등이 이런 터무니없는 거짓말에 적극 동조함으로써 온 국민을 충격과 분노에 빠뜨렸습니다. 오늘 토론회는 관계 전문가의 발표와 증언을 통해서 이들의 주장이 얼마나 허황된 거짓임을 명백히 확인하고자 긴급히 마련됐습니다. 오늘
제가 토론을 맡아주실 우선 유경남 선생님, 예, 이분은 5.18 왜곡의 기원과 진실이라는 책을 주신 세 분의 저자 중에 한 분이십니다. 그리고 전남대학교 5.18 연구소에서 바로 이 문제를 연구하셨고, 또 현재도 5.18 민주화운동 기록관을 계십니다. 또 토론자로는 최순영 박사님, 최순영 박사님은 이 문제에 대한 법률적 검토 또 대책에 관한 좋은 말씀을 해주실 것으로 기대합니다. 그리고 또 한 분으로 김상직 5.18 공폭단체 설립 추진위원장을 모셨습니다. 김상직 선생은 5.18 당시의 현장에서 누구보다도 치열하게 항쟁에 참여했던 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마 오늘 말씀을 들어보면 그 현장에서의 진실을 명확하게 증언해 주실 것으로 저는 기대하고 있습니다. 또한 광주를 비롯해서 전 각지에서 당원 동지들과 시민들께서 와주셨습니다. 여러분 모두에게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오늘 토론을 통해서 대한민국 민주주의의 뿌리인 광주 민주화운동의 역사적 진실과 의의를 재확인하고 이를 왜곡 부정하는 적폐 세력의 준동을 확실하게 제압하는 소중한 계기가 되기를 기대하며 거듭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고맙습니다. 네, 천전대 원장님 감사합니다. 그래서 마지막 순서로 박지원 의원님의 5.18 역사 왜곡에 대한 극찬사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큰 박수로 모시겠습니다. 이런 천인공노한 일이 이명박 박근혜 정권에서도 없었습니다. 이제 촛불혁명의 산물인 문재인 정부에서 이러한 보수 세력들의 망발과 망언이 일어나는 것은 그만큼 진보 개혁 정권에 대한 도전이라고. 그래서 우리는 철저한 진보 개혁 세력이 단결해서 이러한 문제를 척결시켜야 된다. 그런 것을 강조합니다. 저는 세 가지로 봅니다. 첫째, 박정희 딸 박근혜 굴레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는 한국당의 세 사람의 국회의원을 반드시 국회에서 퇴출시켜야 된다. 우리는 박근혜 탄핵을 성사시킨 국회의원. 따라서 이번에 우리 당의 지도부는 물론 민주당, 바른미래당, 정의당과 함께 한국당 의원들을 20여 명만 설득하면 세 사람의 망발 의원을 퇴출시킬 수 있기 때문에 반드시 퇴출시키자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두 번째로는 제가 국민의당 대표로 5.18 특별법 개정안을 발의했습니다. 아직도 상임위원회에서 거들떠 보지도 않고 있습니다. 따라서 차제에 이러한 망발 망언을 하는 의원들은 물론 일반인들에 대한 처벌을 강화할 수 있는 특별법을 사당이 함께 통과시켜서 법과 제도로 이러한 망발이 계속되지 않도록 하자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마지막으로 세 번째, 모두에서 말씀드렸지만 진보 개혁 세력의 단결로 이러한 보수 세력의 망언을 완전히 척결할 수 있도록 다시 한번 재결집하자 하는 말씀을 드리면서 오늘 토론회를 주최해 주시는 장병환 현 정부의 두 의원님과 특별히 주제 발표와 토론을 해주시는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올립니다. 감사합니다. 네, 박지원 의원님 감사드립니다. 이어서
일부 행사 마지막 순서입니다. 또 사진 기자분들의 요청도 있고 두분에 또 기획도 되어 있습니다. 다들 피켓을 다 이렇게 나눠 드렸는데요. 사진 기자분들을 사진을 좀 찍기 수월하기 위해서 앉은 자리에서 구호를 제창을 하고 피켓을 함께 이렇게 앞으로 힘차게 내밀어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제가 선창을 하겠습니다. 마지막을 이렇게 따라서 해주시기 바랍니다. 탄핵 표적 보수장관 남은 의원 제명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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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진태, 이종명, 김술래 남은 의원 즉각 탈출하라! 대출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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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18 유족 명예훼손 지만원을 구속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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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18 정신 모독하는 자유한국당 해산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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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이것으로 1부 행사를 마무리하고 2부 토론회는 최경환 의원님께서 해주시겠습니다. 잠시 자리를 정돈해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잠시 안내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 2부 토론회가 끝나고 나면 이어서 바로 3층 로비에서 정상들 관련 사진전이 이어지겠습니다. 한 분도 빠짐없이 토론회가 끝나고 4시 사진전에 같이 참석해 주시길 당부 말씀드립니다. 고맙습니다. 를 정돈해 주십시오. 이 마이크가 이쪽에 들립니까? 잘 들려요? 지금부터 이제 2부 본격적인 토론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민주평화당 광주북도의 최경환 의원입니다. 지금 5.18 역사회국 대책위원회 평화당 간사를 맡고 있습니다. 국회에 한 300여 명의 의원들이 계시는데 5.18 민주유공자가 몇 분 있습니다. 그 중에 저도 한 사람인데요. 지금 5.18 유공자는 전국에 심사를 거쳐 유공자로 선정된 분은 4,415명이 있는데 그 중에 저 한 사람입니다. 오늘 국회의원으로서 유공자이신 분 3분의 이름으로 자유한국당 의원 3명과 지만으로 고소를 했습니다. 저와 더불어민주당의 서른 의원, 또 윤경주 의원 이렇게 오전 11시 서울지검에 고소를 했는데요. 잘 아시는 것처럼 5.18은 헌정 파괴 범죄로서 헌정 파괴 범죄에 대해서 광주 시민들이 저항한 일로 이렇게 사법적 법적 판단이 끝난 사건입니다. 또한 북한군 개입설 역시 여러 차례 지만원 씨 등이 주장을 했지만 지만원 씨 스스로가 민사소송에 제기돼서 벌금을 묻는 2차례 판결이 있었고 지금도 형사재판 계속되고 있는 사건입니다. 이렇게 법적인 사법적 판결이 끝난 사안에 대해서 이곳 국회 민주주의 전당이라고 하는 국회에서 그런 터무니없는 주장을 해서 이 파문이 확산되고 있습니다. 이번에는 반드시 뽑아야 되겠습니다. 이런 점에서 사법부도 오늘 제기한 이런 거에 대해서 신속히 재판을 해가지고 사법정의, 역사정의를 확립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오늘 토론에서도 앞으로 국회에서 해야 될 5.18 역사회국을 막는 법과 제도의 이런 마련을 어떻게 할 것이냐 하는 것을 검토하는 자리가 되겠습니다. 아까 우리 천정배 의원님께 소개를 해주셨는데 유경남 학예연구사에서는 발제를 해주실 분은 5.18 외국의 역사 이게 참 오래됐습니다. 지만은 이전부터 역사 왜곡이 있었는데 이 과정을 쭉 추적하면서 해오셨는데 또 5.18 외국의 기원과 진실이라는 책을 쓰시기도 하고
지금 광주 분남로에 있는 5.18 광주 민주화운동 기록관에서 학술 전시를 담당하면서 학예 연구사로 일하고 계십니다. 우리 유경남 교수님, 유경남 선생님, 다음에 토론은 우리 최순영 박사님하고 김상길 위원장님. 최순영 박사님은 독일과 유럽의 홀로코스트 부상 처벌법에 대해서 이야기를 앞으로 5.18 왜곡의 왜곡 문제를 국가 제도적으로 어떻게 막을 것이냐 하는 것을 독일의 사례, 유럽의 사례를 들어서 토론을 해주시겠습니다. 그리고 김상길 위원장님께서는 5.18 역사 왜곡 대응 방안 이런 관점에서 토론해 주시겠고요. 저희들이 지금 주어진 시간은 앞으로 1시간 반 동안인데 우리 유경남 학예연구사님께서 한 20분, 한 25분 정도 충분히 말씀하실 시간이 있으니까요. 토론 끝나고 여러분들의 청중들의 의견도 듣고 발제자와 토론자의 이야기도 답변 듣는 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먼저 유경남 학예연구사님의 발표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박수로 환영해 주십시오. 자, 지금 토론 중이니까 뒷부분 좀 조용히 해주시고요. 문도 좀 닫아주십시오. 소개받은 5.18 민주화운동 기록관에서 일하고 있는 유경남이라고 합니다. 먼저 이렇게 국회에서 이렇게 오셔서 감사 말씀을 2019년이 됐음에도 불구하고 5.18에 대한 진실을 다시 말해야 하는 상황이 된 게 안타깝다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지난 2017년은 6월 민주화운동 30주년이었고요. 2018년은 광주 청문회 30주년, 그리고 올해 2019년은 다 알다시피 3.1운동, 대한민국 임시정부 수립 100주년입니다. 다가오는 내년은 5.18 민주화운동 40주년. 어떻게 보면 대한민국 100년의 역사에서 절반은 자유와 독립, 나머지 절반은 민주주의가 이렇게 채우고 있다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는데, 그러한 시점에서 이렇게 민주주의를 왜곡하는 상황이 반복되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많은 반성이 필요하다고 드릴 수가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말씀드리자면 5.18의 진실은 어떻게 보면 5.18의 왜곡을 바로잡는 것이 5.18의 역사였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1980년 5월 18일 신군부가 계엄령을 통해서 전국을 장악했을 때 이미 광주의 상황을 불순분자와 고정단체 그리고 폭도에 의한 난동이었다라고 왜곡하기 시작하자 이 왜곡에 대해서 사실관계를 바로잡기 위해서 계엄군이 공수부대가 신군부가 또 그 뒤에 있는 전두환 세력이 이 광주를 폭력으로 진압하고 있다는 사실을 알리기 위해서 저항했던 게 바로 1980년 5월에 광주항쟁의 시민들의 시위였습니다. 어떻게 보면 왜곡된 시작점을 바로잡는 게 5.18의 역사였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5.18 항쟁 이후에도 앞서 의원님들께서 말씀하셨다시피 법적, 제도적인 과정을 통해서 이게 바로잡히고 복원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일부 세력들이 이것을 계속 왜곡하는 현상이 왜 계속될까? 특히 이 40년이 다 지나가는 이 상황 속에서는 여기 많은 분들은 이제 5.18 세대, 5.18을 경험한 세대이기도 하지만 5.18을 경험하지 않은 세대에게 이런 왜곡이 과연 얼마나 큰 영향을 미칠 수 있을까? 과거 근래에 인터넷상에서 5.18 유가족을 모욕하는 고등학생이 저번에 처벌을 받는 사례가 있었습니다. 그 고등학생이 정확한 정보를 알고 있었다면 과연 그런 행동을 했을까? 이러한 왜곡의 위험성은
그러한 사례를 통해서 저희가 확인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렇다면 이 왜곡의 기원이 과연 어디에 있는가? 왜곡의 기원은 크게 이제 세 가지로 정리가 됩니다. 김한원이 주장하는 이제 북한에 의한 간첩에 의해서 올팔이 일어났다. 두 번째는 이 북파 간첩들이 유언비어를 광주 시민들한테 뿌리고 거기에 자극이 되어서 시민들이 이렇게 폭동을 일으켰다. 세 번째로는 이 폭동과 북한의 이 간첩의 배후 세력으로는 김대중 전 대통령이 있다라는 게 이 5.18 왜곡의 큰 틀거리입니다. 근데 이제 그래서 제가 이제 하나하나 설명드리고 있지만 특히 이제 북파 공작원 같은 경우에는 처음에 계엄군은 북파 공작원에 대한 증거를 이렇게 제시하지 못합니다. 말로만 그냥 이거는 불순물자에 의한 책동이다라고 얘기를 하다가 5월 24일 날 이창용이라는 간첩이 잡히게 됩니다. 근데 이창용이라는 간첩이 다른 곳에서 잡혔는데 이게 5.18과 연관되어 있다라고 하면서 5.18은 간첩과 연결된 거다. 이제 차후에 이 이창용이라는 간첩에 대해서 이제 이창용이라는 인물이 이제 재판을 받는데요. 이 이창용이라는 인물이 재판을 받을 때 5.18과 광주와 관련된 사실은 하나도 적시가 되지 않습니다. 말 그대로 이 이창용이라는 간첩을 조작해서 광주의 전체적인 사건을 왜곡하고 이 왜곡된 사실을 배경으로 해서 5.18 전체는 유언비어다. 그리고 5.18 이후에도 80년 이후에도 5.18에 대해서 얘기하는 것 자체가 유언비어다라고 그 당시 전두환 정권은 활용을 했던 거죠. 그리고 1980년 6월부터는 김대중 선생은 이 모든 난동의 뒤에는 김대중 선생이 있다라고 해서 김대중 내란음모 사건에 대한 재판을 통해서 사형 선고를 하게 됩니다. 어떻게 보면 이러한 신군부가 개인의 목적, 전두환을 비롯한 국군을 사병으로 동원해서 시민들을 진압하고 그걸 통해서 권력을 장악했던 이러한 목적을 위해서 이 광주를 왜곡하고 조작했는 게 이 5.18 왜곡의 기원이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고요. 이 왜곡을 위해서 그 당시 신군부는 언론을 통제하게 됩니다. 이 언론 통제를 주도했던 인물 역시 이 전두환을 비롯한 이제 신군부 세력이었습니다. 이러한 사실들은 제가 이제 처음으로 얘기하는 게 아니라 이 많은 과정들, 특히 2007년 국방국 과거사위 조사를 통해서 많이 밝혀졌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게 반복되고 있다는 것은 지난 어떤 역사적 청산 과정 자체를 부인하는 것이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특히 2007년도에 이제 밝혀진 사실 중에 재밌는 것은 이미 그 당시 계엄군은 5월 21일경에 호남 출신 장교들을 광주에 이렇게 파견 보내서 지역 동향을 파악하게 됩니다. 과연 광주 사람들이 왜 이렇게 시위를 하느냐. 그때 당시 파견됐던 장교들이 사실대로 보고를 합니다. 공수부대에 의해 잔혹한 진압이 원인이 되어서 시민들이 더더욱 저항을 하는 것이다. 여기에 대해서 사실관계를 밝히고 사과를 하고 수습하는 게 필요하다라고 보고를 함에도 불구하고 이 보고를 묵살시키고 광주를 진압했던 거죠. 알면서도 이후에 진압, 더 강한 진압, 그리고 5월 27일 날 무력 진압까지 했다는 것은 알면서도 5.18 그리고 이제 광주를 왜곡하고자 하는 목적이 뚜렷하게 있었다는 것입니다. 이게 이제 1980년 당시에 5.18에 대한 왜곡이고요. 그런데 이 왜곡된 사실을 바로잡으려고 광주 시민들은 항쟁 기간남에 목숨을 걸고 싸우기도 했고 항쟁 이후에도 수많은 사람들이 이 광주의 진실을 밝히기 위해서 투쟁을 계속했습니다. 재미있는 것은 5월 27일 항쟁이 진압된 이후에 6월 1일 날 독일에서 유학생을 중심으로 해서
광주의 진실을 알리고자 하는 시위가 벌어지게 됩니다. 예, 정부는 광주의 진실을 계속 억압하고 못 알려지게 하려고 했지만 이미 시민들은 광주의 진실을 알고 있었다. 그리고 6월 2일 날 서강대생 김우기 학생이 광주의 진실을 알려야 된다는 유인물을 제작하면서 목숨을 잃게 됩니다. 그리고 81년 5월에는 서울대 김태훈 학생이 광주의 진실 그리고 전두환은 물러가라는 구호를 외치면서 투신을 합니다. 82년도에는 박관현 전 전남대 총학생회장이 교도소에서 단식을 하면서 목숨을 거둡니다. 그 이후에 수많은 민족민주열사, 지금 광주 망월동 구매역 민족민주열사에 잠들어 계시는 민족민주열사분들이 그러한 광주의 진실을 알기 위해서 자신의 목숨을 내걸었던 것이 이후 한국의 민주화 운동, 소위 5.5 운동의 과정이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특히 이 5.18의 진실이 크게 알려지게 된 계기는 잘 알다시피 1987년 6월 항쟁을 계기로 많이 알려지게 됩니다. 그런데 6월 항쟁 이후에 노태우 정권이 들어서면서 이 항쟁의 진실을 알려지는데 이제 일정 정도 한계가 있었고, 이 한계에 시민들은 이제 분노하고 선거를 통해서 여소야대 개국이 이루어지면서 결국 광주청문회가 이루어지게 됩니다. 이 광주청문회를 통해서 그 당시 진압군 그리고 피해자들이 TV를 통해 그 당시의 사실들을 생중계 증언하고 이 내용들이 생중계 그러면서 전국적으로 5.18이 알려졌지만 이 역시 굉장히 제한된 사실들, 특히 2007년도에 밝혀진 조사에 의하면 이 청문회 역시 공부에 의해서 사전에 준비되고 이 대응 그 증인으로 출석하는 사람들에게 이렇게 답변해라 라는 게 사전에 교육되었다라는 게 다 밝혀졌습니다. 항쟁이 지난 이후 민주 정권이 들어선 과정 속에서도 이 5.18의 진실을 왜 자꾸 왜곡시키고 폄하했는지 반성적으로 그 이후 김영삼 정부도 마찬가지고요. 김영삼 정부도 이 5.18의 진실을 역사적 책임으로 역사가 할 일이다라고 이렇게 뒤로 이렇게 빼니까 이제 시민들이 나서서 이 책임자를 고소 고발하고 이 고발했음에도 불구하고 그 당시 법원은 고소권이 없다라는 판결을 내립니다. 여기에 이제 더더욱 시민들이 불과하게 되면서 5.18 특별법이 만들어지고 이 특별법에 의해서 이 전두환 노태우 전 대통령이 처벌을 어떻게 보면 시민들의 요구를 이렇게 정치권에서 받아들이는 형식으로 이루어진 게 5.18의 진상규명이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이후에 여러 가지 과정, 특히 노무현 정권에서 그 과거에 이루어지지 않았던 특히 이제 자료를 중심으로 해서 5.18의 진실들이 많이 밝혀졌는데요. 그 주요 내용을 보면 이제 10페이지 보시면요. 5월 18일 이전에 군의 준비가 있었다라는 사실, 그리고 진압 과정에서 광주에 굉장히 더 많은 공수부대가 투입되었다. 그리고 저희는 5월 21일 집단 발표만 알고 있지만 이미 19일, 20일 대형군에 의한 발포가 있었다라는 사실, 그리고 5월 27, 21일 시민들에 대한 집단 발포가 있을 때 이 당시 저격병에 의한 조순 사격이 있었다는 사실이 조사 내에서 밝혀졌습니다. 시민들이 그 당시 증언했던 내용들이 공식적인 자료와 조사를 통해서 27년이 지난 후에야 밝혀졌던 거죠. 어떻게 보면 이 시민들의 증언들을 하나하나 밝혀내는, 그리고 최근에 헬기 사격까지 이렇게 밝혀내는 게 5.18의 역사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이렇게 5.18의 진실이 하나하나 추가적으로 이제 밝혀짐에도 불구하고 왜 이렇게 왜곡 계속해서 등장하는 걸까? 왜냐하면 5.18 이후의 한국의 역사는 어떻게 보면 5.18의 역사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5.18의 역사가 바로 잡힘으로 해서 그 전에 있었던
제주 4.3 항쟁, 그리고 70년대 민주화운동, 여순사건, 그리고 각종 권위주의 정부 하에 있었던 우문사 사건들이 재조사되고 재정립되고 역사적인 청산 작업이 이루어지게 됩니다. 이것은 그 당시 소위 사회적으로 지배 세력으로 집권했던 사람들의 자신들의 공격으로 받아들이면서 이것을 부인하는 그런 형국으로 가게 되고요. 이런 형국이 2000년대 초반부터 계속 이어지게 되고, 그러면서 한국의 민주화운동은 공산주의 운동이었다고 본격적인 왜곡을 시작하게 됩니다. 이러한 왜곡에 진행된 것이 루라이트 역사이고요. 과거 국정교과서 파동까지 이어지게 된다고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특히 지만원 같은 경우에는 이분이 이 5.18에 대한 왜곡을 하신 게 거의 한 20년 가까이 됩니다. 이분이 처음 왜곡을 한 경우는 90년대 후반에 김대중 대통령을 이제 모욕하면서 시작이 됐는데, 시작하면서 5.18도 이제 같이 왜곡을 하는데, 이 5.18 왜곡에 대해서 여기 나오지만 2002년도에 5.18 관련 단체들이 고소 고발을 하니까 여기에 이제 유죄 판결을 받게 됩니다. 그러면서 더더욱 적극적으로 5.18을 본격적으로 왜곡하기 시작하고 있게 되고, 웹사이트를 통해서 이러한 내용들을 생산해내고, 이 생산된 내용들을 일반 이 사실관계를 잘 모르는 사람들이 전달하고, 그것을 다시 사용하면서 현재의 인터넷이나 유튜브 상에 있는 5.18 왜곡이 자리 잡게 됩니다. 가장 큰 문제인 것은 이 지만원의 대부분의 주장들은 터무니없는 비학술적인 내용들인데, 또 불구하고 본인 스스로 이게 학술적이다라는 굉장히 전문가를 사칭하는 내용들입니다. 그래서 기존의 학계에서는 지만원의 주장 자체를 대응하는 것 자체가 이 사람을 인정해주는 어떤 위험성을 갖고 있기 때문에 될 수 있으면 인정하지 않으려고 했었습니다. 그런데 이게 멈추지 않고 계속 반복되고, 가장 위험한 것은 그 다음 세도로까지 이어지는 위험성이 있기 때문에 적절한 대응이 필요했고요. 그러면서 2010년도에 5.18 기념재단을 통해서 제가 인터넷상에 있는 왜곡 현상들을 이제 전수조사, 그때 이제 지만원 외에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이 왜곡 활동을 하고 있었고, 현재는 이제 지만원이 가장 대표적입니다. 문제는 그때는 인터넷상으로에서만 왜곡을 했는데, 지만원이 화려한 사기극의 실체나 12.12와 5.18이라는 이 책을 출판하게 됩니다. 제가 14페이지에 그 관련된 책자를 다 소개하고 있는데, 굉장히 많은 책들을 출판하고 있고요. 이 책들은 시중에서 유통되고 있고 도서관에서 확인되고 있습니다. 이 책의 연장선상이 어떻게 보면 지난 몇 년 전에 있었던 전두환 회고록으로 이어지게 됩니다. 이러한 사실들을 책으로 출판할 수도 있겠구나라는 어떤 현상들이 지속되고 되게 됩니다. 이러한 왜곡 현상들을 굉장히 어떤 개인의 어떤 머무른 행동이다라고 미비하게 볼 수도 있겠지만, 과거에 이러한 미비한 세력들이 서로 연대하고 조직화되면서 굉장히 큰 역사적 가오를 일으켰던 사건이 있습니다. 독일 사회에서 굉장히 소수에 불과했던 이 히틀러 세력은 소수 영상들이 결집을 한 자신들의 이해관계를 결집시키면서 2차 세계대전을 일으켰다는 거죠. 2차 세계대전을 통해서 굉장히 많은 희생자가 났다는 것은 세계인들이 아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아까 이제 의원님들이 말씀하시기를 이제 구체적으로 이제 지만원이 어떤 내용들을 왜곡하느냐, 그저께 발표한 내용들을 봐서는 이제 갈수록 이제 진화하고 있는데 힌치페토도 이제 간첩이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데, 이 사건과 직접적으로 관련되지 않은 사람들은 이러한 왜곡에 대해서 좀 거리감이 있을 수도 있지만, 이 사건의 당사자들은 굉장히 괴로운
상황에 있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대표적으로 왜곡하는 사례 중에 하나가 그 무명열사 영보 그 당시 사망자 중에 가족을 찾지 못하는 무명열사 분들이 있는데 이분들이 북한에서 내려온 간첩이다라는 주장을 하십니다. 근데 이제 무용보자가 있습니다, 실제로. 근데 그분들 중에 두 분은 1997년도에 가족을 찾았습니다. 그 97년도에 가족을 찾았던 어머님이 지금 생존해 계시고요. 유가족으로 며칠 전에 국회 앞에 이렇게 오셨던 분이 그분의 이름은 이제 권호영이었고요. 그 당시 고등학생으로 항쟁에 참여했다가 도청 5월 27일 날 도청에서 사망하셨다고 합니다. 어머님께서는 17년 동안 자기 자식을 찾지 못한 게 너무 미안해가지고 그 죄책감에 또 지금 살고 있는데 그 자신의 아들을 북한군이라고 왜곡하는 이제 지만원을 살아생전에는 볼 수 없다라고 말씀해 주시기도 하고요. 얼마 전에는 제가 이제 기록과에서 근무를 하는데 민원 전화가 왔습니다. 자신은 이제 올해 이제 72세 할아버지다라고 소개를 하면서 이 자유한국당의 이러한 왜곡을 보면서 분노하고 이렇게 땀이 날 정도로 분노감이 듭니다. 자신은 살 만큼 살았다고 생각한다 하면서 나는 국회 가서 자살할 수도 있다라고 이렇게 표현을 하시더라고요. 제가 전화통화상으로는 이분의 감정이 너무 불안불안했기 때문에 계속 설득하고 어떻게든 저희가 이제 이걸 바로잡겠다고 설득을 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 어르신과의 통화를 통해서 마치 5월 18일날 19일날 계엄군의 진압을 학생들을 진압하는 계엄군의 폭력을 두고 시민들이 왜 분노했는가, 지금 광주 시민들이 이 왜곡을 두고 이 김만웅과 몇몇 사람들의 왜곡을 두고 왜 이렇게 분노하는지 그 이유를 알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다시는 특히 당사자 5.18 유공자와 피해자를 명예를 훼손하는 왜곡은 반복되지 않아야 할 것 같습니다. 특히 2011년에는 5.18 민주화운동 기록물들이 유네스코 세계 기록유산으로 등재가 되었습니다. 우리 자국에서는 5.18을 가지고 이거 북한군이다, 민주주의다 싸우고 있을 때 국제적인 기구에서는 이게 민주화운동이다라고 인정을 했고요. 더 재밌는 것은 이 인정을 취소하라고 반대하는 한국 사람들이 가서 시위운동을 하기도 했습니다. 굉장히 부끄러운 사실입니다. 그 당시 유네스코는 5.18 기록물을 세계 기록유산으로 등재를 하면서 이거는 한국의 민주화뿐만 아니라 아시아의 민주화에도 굉장히 큰 영향을 끼친 사건이다라고 말했습니다. 저는 5.18 연구자로서 유럽에 프랑스 혁명이 있다면 아시아에는 5.18 민주화운동이 있다라고, 앞으로 우리가 아시아 사회, 세계 사회에서 한국을 알릴 때, 한국의 정신을 알릴 때 5.18 민주화운동은 반드시 알릴 수밖에 없는 사건이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사실 민주주의나 인권이라는 개념 자체는 우리 스스로 경험하는 건 아닙니다. 외국에서, 서구에서 전래 데려온 건데요. 그런데 과거 100년의 역사를 보면 우리가 했던 독립이나 민주화운동, 5.18, 4.19 이러한 역사적 경험들 안에는 전부 다 인권과 민주주의가 바닥에 깔려 있었습니다. 다른 나라의 민주주의를 공부할 게 아니라 우리 스스로 경험했던, 우리 스스로 실천하고 고난으로 이렇게 획득했던 역사적 자산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역사적 자산을 왜곡하는 이 현실을 좀 반성적으로 고찰해야 될 필요가 있고요. 어떻게 보면 1980년 그들의 목숨을 통해서 현재가 있다면 이 현재에 살아있는 사람들은 그걸 공부하고 다음 세대에게 꼭 전달해야 되는 역사적 과제들을 갖고 있다고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정리하자면 한 3가지로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앞으로 뭐가 필요할까?
첫 번째로는 어떻게 보면 이 왜곡에 대한 정확한 실태 조사가 정확하게 이루어지지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만원을 비롯한 5.18 왜곡에 대한 전수조사가 꼭 필요합니다. 뭐 이런 얘기를 들려도 되는지 모르겠지만 지난 20년 동안 지만원이 왜곡을 할 수 있었던 배경은 과연 무엇일까? 굉장히 일반인들이 접근할 수 있는 군 기록들을 접근하고요. 이가 운영하고 있는 시스템 클럽이라는 웹사이트, 이 웹사이트를 운영하기 위해서는 굉장히 많은 자본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이 시스템 클럽의 광고가 계속 걸리고 있고요. 이건 한 사람이 아니라 어느 무엇이 있지 않을까 저는 의혹의 시선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5.18 왜곡에 대한 전수조사와 5.18 유공자 그리고 이 유가족들이 원하는 이들에 대한 처벌을 법률적으로, 법률적뿐만 아니라 사회적으로도 이들에 대한 대책을 논의해야 될 것 같습니다. 두 번째로는 처음에 말씀드렸다시피 3.1운동 그리고 대한민국 임시정부 100년 그리고 5.18 민주화운동 40주년을 맞이해서 이 다음 세대를 위해서 과거를 정리하는 것은 과거를 위한 게 아니라 다음 미래를 위한 것입니다. 그래서 5.18을 경험하지 않은 세대를 위해서 5.18 진상규명위원회뿐만 아니라 민주, 인권, 평화라는 어떤 미래적 가치를 위해서 과거사 정리가 지속될 수 있는 어떤 논의를 해야 되지 않을까 하고요. 이를 위해서는 과거, 현재, 미래의 세대가 공유할 수 있는 5.18 민주화운동의 정신을 대한민국 헌법 전문에 포함시키는 논의, 사회적으로, 법률적으로, 그리고 역사적으로 그런 논의를 다시 해야 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이상으로 발표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네, 유영남 하기사님 감사합니다. 우리 유영남 선생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5.18의 역사는 정말 왜곡의 역사였고 또 그것을 진실을 밝히는 역사였다. 지난 39년간 당시 80년 당시 광주 사태, 광주 폭동, 간첩들이 와서 무슨 분자들이 난동을 부렸어. 이렇게 시작돼서 왜곡이 시작되었고 여러 정권을 거치면서 다시 바로 잡는가 싶더니 20년 전부터 또다시 왜곡이 시작되어 온 겁니다. 그런 점에서 또다시 우리가 그동안 바로 잡아졌던 그래서 지금은 민주화운동이 당당한 역사로 국립묘지에 유공자들이 안치되고 하는 해마다 기념식, 국가 기념식을 하고 지금에 와서는 헌법 전문 수업 문제까지 이야기하는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가 3.1운동 헌법 전문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3.1운동을 폭동인이 이렇게 빨갱이들의 지신이 해체했다면 우리나라 근본이 어떻게 되겠습니까? 지금 또 그 상황입니다. 그런 사람이 국회의원도 있다는 것입니다. 참 이런 엄중한 상황인데 우리가 지난 39년 동안 왜곡을 진실을 통해서 밝혀냈듯이 이번 사태도 반드시 엄중하게 책임을 물 사람 묻고 해서 진실을 바로잡는 과정이 되어야겠다는 생각을 합니다. 다음은 아주 중요한 내용인데요. 최순영 박사님께서 독일과 유럽에서 홀로코스트 부정처벌 사례들 그러니까 히틀러 나치가 그렇게 유대인 학살을 또 이렇게 전쟁을 일으키기 위해 수많은 사람을 죽게 하고 나서 독일이 반성하는 과정에서 이 내용이 나왔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치를 찬양하고 홀로코스트를 부인하는 이걸 어떻게 대응했느냐. 그러니까 이겁니다. 그렇게 많은 희생을 당하고 5.18을 바로 잡았는데 5.18을 지만원처럼 김진태처럼 부정하는 사람은 어떻게 독일의 처벌 다루었는가 하는 것을 이제 실제 독일 과정에서 이야기를 해주실 거고 시사하는 바가 클 거라고 생각합니다. 최순영 박사님은 독일 베를린 훔볼트 대학교 철학과에서 박사학위를 받으시고 현재 아주대학교에서 강의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 이렇게 나와주셨는데 우리 최순영 박사님 박수로 청해 듣겠습니다. 이 자리에 이렇게 서게 돼서 영광입니다. 저 개인적으로 굉장히 참담한 기분입니다.
저는 박사는 철학을 했지만 석사과정에 정치학을 했습니다. 그리고 여기 광주의 피해자가 광주 시민이기도 하지만 저도 피해자라고 생각합니다. 제가 86년도에 대학교에 입학을 했는데 그때 저는 대학교 1학년인데 그때는 온라인이 없었습니다. 제가 대학교 1학년 때 큰 충격을 받았던 게 공수부대의 개머리판을 머리를 맞아 머리 반쪽이 없는 사진을 봤습니다. 학교에서. 대학교 1학년 때요. 그때 충격을 받아가지고 학교 생활이 제대로 안 되는 거예요. 그때는 아무것도 몰랐죠. 저는 고향이 부산입니다. 제가 기억이 나는 거는 초등학교 9학년 때 부망적인 기억이 납니다. 우리 집이 동아대학교 근처라서요. 그러니까 할아버지가 김대중 씨랑 경상북도인데 김대중 씨랑 정치를 하셔가지고 수도에서 도망다니셨던 기억이 나요. 할아버지가 60이 넘어 관광이 넘으셨는데 도망을 다니셨어요. 수배가 돼가지고. 그리고 이제 대학 때 저도 대모하다가 구속도 되고 얻어맞고 뭐 이래서 제 20대 청춘도 완전히 연애도 제대로 못하고 저도 뭐 다 깨진 거죠. 어떻게 보면. 그래 따지면은 이 광주는 단지 전남 광주에만 피해자가 아니고 우리 사회의 민주주의를 원하는 모든 분들이 다 피해자고 우리 이 사태는 매우 심각한 사태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단지 아이들이 뭐 올리고 뭐 이런 차원의 문제가 아니고 이거는 현직 국회의원들이 그것도 국회의원 회관에서 법원에서 실형 선고 집행유예 판결을 받은 사람을 정대협을 정신대 그 지만원이랑 그 양반이 정신대 그 할머니들을 뭐라고 이야기했습니까? 그죠? 이미 법원에서 유죄 판결이 났습니다. 그리고 박근혜 정부 때도 이명박 대통령에 대한 허위사실 명예훼손 판결도 났습니다. 이거는 그냥 단순한 그냥 온라인에 누가 어떤 아이가 또라이가 올린 이런 문제가 아닙니다. 그런 면에서 굉장히 심각한 문제고 아주 상당한 아주 중대한 사태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면서 이제 저희 발표를 뭐 저도 흥분이 되는데 이걸 또 입법하는 문제는 또 다른 문제입니다. 입법은 감정만 가지고 되는 것이 아니고 법리도 따져야 되고 또 어떤 부작용이 있는가 따져야 되고 다른 나라 사례도 봐야 됩니다. 그리고 다른 나라 사례를 보면 절대 한 번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이거는 진언한 투쟁입니다. 제가 볼 때는. 다른 나라 사례. 독일, 영국, 프랑스 다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니까 여기 우리 유가작품 뭐 우리 광주 유공작품들도 계시지만 쉽게 끝나지 않을 싸움이고 오래 계속 지속되는 싸움이라는 게 제가 본 다른 나라를 연구해 본 결과입니다. 우리나라하고 차이점은 국회의원들이 그런 짓을 하는 나라는 3명씩이나 거의 없다는 겁니다. 영국에 딱 한 케이스 있습니다. 정당 이름이 브리티시 내셔널 파티라고 하는 정당이 있습니다. 거기 딱 한 명이 있습니다. 우리 국회의원 3명. 그죠? 서울대학 법대 나온 법조인, 그리고 뭐 원내대표라고 하는 분이 역사 해석의 다양성이다. 이게 말이 됩니까? 일단 저도 이제 감정을 결제를 하고 이거를 어떻게 우리가 다룰 것인가. 뭐 열받는 차원하고 이거를 입법을 하는 거하고는 또 다른 문제이기 때문에 다른 나라의 사례를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제 발표물 19쪽에 보면 글을 시작하며 현지 의원 김진태, 이종병, 김순애, 지만 박사에 의한 이 문제는 심각하다. 제가 방금 말씀하신 대로 법원의 판결을 무시하며 국민의 대표가 공론장으로 상의할 신성한 국회의원 회관을 유리한 반헌법적 행위입니다. 둘째, 나경원 우리 원내대표가 그건 역사 해석의 다양성이다. 그분도 서울법대의 법조인 출신이죠. 저는 참담합니다. 여러분 왜 서울대학 보내려고 하십니까? 저도 서울대학 나왔습니다. 모르지 않을 건데 왜 이런 일이 생깁니까? 참 답답합니다. 자, 밑에 보시면은 홀로코스트 부정이 불법인 나라가 17개 국가입니다. 그리고 도입하다가 시도하다가 포기한 나라가 3나라. 그 다음에 독일 같은 경우는 합헌 판결이 났고 스페인, 미국 같은 경우는 부정처벌법이 표현의 자유를 해칠 수 있다 해서 위헌 판결이 난 경우도 있습니다. 나라마다 다릅니다. 왜 다를까요? 그 나라의 역사적 경험과 정치적 상황이 다 다르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입법하는 과정도 매우 다양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이거는 단지 국회의원만들이 하는 게 아니고 시민들도 깨어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이거는 한순간에 끝날 수 있는 과정이 아니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 시민분들도 끊임없이 관심을 가지고 입법 과정을 지켜보고 시민운동을 뒤에서 서포트를 해주고 그렇게 해야 되는 상황으로 봅니다. 그
그다음에 각국 사항을 보겠습니다. 독일에는 형법에 130조에 대중선동죄라는 죄가 있습니다. 자, 이게 구체적인 내용이 밑에 나오죠. 3년 이하의 구금 또는 벌금, 그 다음에 5년 이하의 구금이 쭉 나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다음 쪽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21쪽에 보면은 독일 헌법 형법 7장이 공공질서 교란 행위라는 죄가 있습니다. 이것은 헌법적 가치는 무엇인가 하면 공공의 안녕 유지입니다. 그리고 이거 두 번째가 또 재밌는데요. 원래 이거는 서독이 이제 동독과 이렇게 분단 상황일 때 계급 선동죄, 우리 국가범법하고 통하지 이게 이제 없어지면서 대중선동죄로 개정이 됐습니다. 국가범법 문제는 다른 문제 그냥 지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서 94년도에 홀로코스트 부정죄가 신설됐습니다. 홀로코스트 없었다 하면 유죄가 됩니다. 2005년에는 나치 폭력을 집에 찬양하면 이것도 국가법과 좀 비슷한데 찬양 공무죄에 나치 찬양 공무죄에 해당돼서 유죄 판결을 받았습니다. 그 다음에 2011년도에는 행위의 객체가 개인으로까지 확장이 됩니다. 개인을 모욕을 하더라도 부정하더라도 죄가 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6번에 130조 1부터 4항 독일은 아무래도 나치 그 경험이 있기 때문에 합헌 판결을 내렸습니다. 독일 헌법재판소는 헌법재판소가 있는 나라가 있고 대부분이 있는 나라가 있죠. 그 다음에 처벌 사례를 보겠습니다. 처벌 사례가 우리한테 좀 재밌죠. 첫 번째, 아우슈비츠가 없었다라고 학교에서 가르치는 선생이 있었습니다. 그 사람이 6개월의 집행유예 선고 유죄죠. 자, 뭘 위하느냐? 제130조 인간존엄에 대한 공격, 제185조 모욕, 제189조 고인에 대한 명예훼손 위반. 자, 우리가 이런 걸 참고해서 적응할 수 있겠습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이 사람은 박사 학위를 준비하고 있는 사람입니다. 과학자인데, 자, 아우슈비츠에서 쓴 그 가스, 독극물 이름이 뭔가 하면은, 지클론 B라고 하는 겁니다. 자, 그 과학자가 연구를 하면서 그런 가스를 통해서 죽일 수 없다, 뭐 이런 식으로 해서 아우슈비츠 대학살은 불가능하다, 이런 주장을 하면서, 그 다음에 유튜브나 출판물을 통해서도 인종 정오를 조장하고 홀로코스트를 부인하고 이래서 1995년에 슈투트가르트 법원에서는 14개월 구명, 그 다음에 2007년에는 마나이 법원에서 징역 2년 6개월 선고를 받았고 박사학위는 못 땄습니다. 5.18이 북한의 사주에서 된 거다라고 해서 그 박사학위가 통과되면 말이 안 되는 거죠. 쉽게. 자, 유죄 판결이 났습니다. 그 다음에 프랑스의 출판의 자유에 관한 법률. 프랑스는 1881년 시작해서 쭉 나옵니다. 여기 보면은 자, 인종 등의 이유, 성적 지향 이유 쭉 나오는데, 그 다음에 우리 대조 23조에 우리가 가장 관심을 갖는 홀로코스트 부정죄가 들어가 있어요. 24조 1항. 자, 그 뒤에 보시면은 어떻게 되어 있는지 제23조에 규정된 수단의 하나에 의해 1945년 8월 8일 런던 협약 규칙 국제군사법정 약관 제6조에 규정된 인류에 대한 하나 내지 수개의 범죄의 존재에 대하여 이의를 제기하는 사람은 1년의 구금과 4,500유로의 벌금에 처한다. 4,500유로면 거의 45,000 유로 정도 하면 한 6천만 원 돈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개정 현안을 좀 보겠습니다. 개정 현안을 보면은 외국인 혐오를 억제하기 위한 법들, 가이소법이 등장하고, 그 다음에 처벌 사태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포리송 소송이라는 게 있습니다. 자, 리옹대학 인문학 교수 포리송은 르몽드지의 홀로코스트를 부정하며 히틀러 학살 명령 한 적이 없다, 가스실은 없다라고 해서 대학 교수에서 해직되고 벌금형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포리송은 표현의 자유 침해에 대해서 제소를 했는데 프랑스 인권위에서 기각된 경우가 있습니다. 이런 우리가 참고할 수 있겠습니다. 그 다음에 영국을 보겠습니다. 영국도 역시 독일의 법과 비슷하게 공공질서법 Public Order Act라고 하는 게 1936년에 됐습니다. 그 다음에 여러 가지 내용들이 추가가 되는데 86년대에 대표적으로 인종적 정오를 하면 안 된다는 법이 제목이 딱 붙어 있습니다. 들어가면 파트 3 해가지고 이게 이제 명시가 됐습니다. 그리고 2006년도에 또 추가 내용이 들어갔습니다. 이게 뭐냐? 우리 잘 보면은
처음에 시작할 때는 조그맣게 시작해서 점점 확산되는 이 사회적 합의를 얻어가는 겁니다. 자, 법적으로 처벌하려면 분명해야 됩니다. 어떤 내용, 구체적으로 뭘 처벌하는가 분명해야 되고 처음에 시작할 때는 작게 시작했다가 이제 범위를 사회적 합의가 많아지면 넓혀갑니다. 자, 그래서 다음 페이지 25쪽에 보면 적용 범위 소수자에 대한 선동, 정오의 선동 및 소수에 의한 다수에 대한 정오 선동도 포함된다. 그리고 규제 대상이 점진적으로 확대된다는 내용이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처벌 사례로 홀로코스트를 부정하는 주장을 한 거부정당 대표를 공공질서법 위반으로 유죄 판결한 적이 있습니다. 1998년 집행유예 판결을 받았습니다. 그 다음에 나라마다 다른 게 영국에서는 혐오 표현이 입건이 많지 않지만 독일과 프랑스에서는 100건 이상이 됩니다. 나라마다 다른 것이죠. 자, 그러면 우리나라는 어떨까 이걸 판단해 봐야 되겠죠. 우리는 아까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현직 국회의원이 국회의원 회관에서 법원에서 유죄 판결을 받은 사람을 불러서 그런 것을 했다는 것은 사태가 상당히 더 심각하다는 건 분명한 사실인 것 같습니다. 자, 그 다음에 결론을 읽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1. 사실 왜곡, 홀로코스트 부정, 비방, 모욕, 훼손 등에 대한 법적 규제는 헌법에 보장된 표현의 자유와 충돌하며 표현의 자유와 충돌하는 기본권 사이의 이익측량과 비례성 심사가 주요 관건이다. 독일은 학부와 미국과 스페인의 경우 위헌 판결을 내린 경우가 있다. 2. 이에 대한 각국의 법적 대응은 다양하다. 나라마다 상대적으로 더 중시되는 헌법적 가치가 다르며 이는 또한 역사적 정치적 상황에 따라 변화된다. 유럽의 경우 홀로코스트 부정금지법 제정은 네오나치즘의 성장과 특히 90년대 이후에 공산주의가 망하고 폴란드 같은 데는 지금 구구파가 또 집권을 했습니다. 구구파는 아니고 우파 정당이 집권을 했습니다. 3. 이래 언급된 사항에 대한 법적 규제는 각국의 사정에 따라 신중을 기하여야 한다. 4. 법적 규제가 되는 표현에 대한 구체적 정의가 중요하며 애매모호하면 안 됩니다. 처벌하려면. 아까 나치 찬양 고문 같이 분명해야 됩니다. 예를 들면 북한 개입설 조장한 처벌, 김대중 내란 처벌한 처벌 이거 다 분명히 정해져야 됩니다. 사회적 합의가 가능한 최소한 합의에서 시작하여 점차 그 규제 범위를 확대하는 것이 추세입니다. 그리고 사회적 합의가 같이 가야 됩니다. 5. 표현의 자유라는 기본권에 대한 법적 규제는 목적의 정당성, 방법의 적절성, 피해의 최소성, 여기는 이제 표현의 자유의 최소성이겠죠. 법익의 균형성. 자, 표현의 자유의 침해보다 국민의 기본권의 침해가 더 심할 경우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고려하여 5.18 특별법을 개정하거나 또는 홀로코스트 부정처벌법이라는 법을 새로운 법을 제정하거나 중에서 우리가 신중하게 선택해서 해야 된다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것으로 저의 토론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조순영 박사님께서 격정적으로 발표를 해주셨습니다. 외국이 그렇습니다. 외국, 독일이나 프랑스나 이런 나라들이 이렇게 하고 있는 것입니다. 정말 연간 100건의 유죄 판결이 나오고 있다. 우리 사법부 지금 어떻게 하고 있는지 답답합니다. 지만원에 대해서 지금 형사 소송이 4건이 병합심리가 되고 있어요. 이번에 저도 했고 어제도 했고 그저께도 했고 계속 병합되고 있는데 저 재판부가 빨리 신속하게 정리를 좀 해줬으면 좋겠습니다. 이번에 가장 우리를 놀라게 했던 것은 국회의원들이 지만원의 주장에 동조하며 여기 건너편입니다. 바로 대회의실 여기서 그런 행사를 하고 나서 보여줬던 나경원 원내대표의 태도입니다. 역사 해석에 다양성이 있다 이런 이야기를 했는데 역사적 사실을 이야기하고 있는데 해석의 다양성을 이야기하고 있어요. 북한군 특수군이 있냐 없냐 왔냐 안 왔냐 이걸 이야기하러 하는데 다양한 해석을 이야기하고 있어요. 어떻다는 겁니까? 그 말은 결국 그런 북한 특수군이 왔다고 하는 개입했다고 하는 걸 사실을 인정하는 이야기에 다른 거 아닙니다. 속으로 그렇게 그 자의식의 표현이에요. 그런 사람들이 한국당의 지도부라는 게 이 기왕 이야기 나오니까 한마디 더 하겠습니다. 제가 한국당 대표로 될 가장 유력한 사람이 황교안 총리라고 하는데 그렇게 될 것 같아요. 그 사람 오늘까지 아무 말도 안 하고 있습니다. 이 사건에 대해, 이 사태에 대해서. 앞으로 미래를 위해서 우리가 어떻게 하자 이런 애매모호한 이야기만 하고 있어요. 황교안 대표 후보 정말 공당의 후보가 된다면 이런 문제에 대해서
5.18 북한 특수 개입에 대해서 자당 3명의 의원 그런 행태에 대해서 분명한 태도를 취해줘야 됩니다. 그렇게 했을 때 우리 국민들이 그 당을 판단하고 믿지 않겠습니까? 그 민주주의는 히틀러 나치가 등장하면서 히틀러가 종장하면서 히틀러도 초기에는 다 합법적으로 등장했습니다. 이런 극우 집단들이 하나하나 오면서 히틀러를 중심으로 뭉친 겁니다. 보수 정당들이 히틀러의 극우 세력으로 나치 세력으로 성장한 겁니다. 이렇게 스멀스멀 기어오르는 우리 사회에 퍼져나가는 이 극우적 급진적 경향이 결국 민주주의를 파괴하는 것입니다. 지금 우리는 그 단추들을 보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점에서 주신영 박사님 제기한 우리 사회도 이제 홀로코스트 방지법 같은 부정한 행위를 처벌하는 법과 같은 이런 제도화의 논의가 시작되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아무리 표현의 자유의 문제가 있다 하지만 또 다양한 해석의 문제를 낳고 민주주의를 지켜나간다 하지만 다 선진국에서 그렇게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 점에서 중요한 시사점들을 제기해 주셨다고 생각합니다. 박근혜 정부 하에서 국방부에서 북한 개입설은 사실이 아니다라고 이미 이야기를 했습니다. 박근혜 정부 하에서. 근데 그 얘기를 다시 꺼낸다는 게 도저히 저는 이해가 안 됩니다. 또 그걸 어떤 또라이가 그냥 혼자 하는 것도 아니고 국회의원들 초청했다면 더 이해가 안 됩니다. 이야기 끝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는 우리 5.18 당시 현장에 계셨고 지금 광주에서 여러 가지 5.18 관련 일을 하고 계시는 김상기 위원장님께서 말씀해 주시겠습니다. 자, 박수로 환영해 주십시오. 저희 집이 이제 5.18 당시에 전여고 후문 쪽 장동 로타리에 있는 녹두 서점입니다. 저는 이제 80년 5월 1일 날 군에서 제대했는데 제가 근무한 부대가 5.18 당시 기총소사 논란을 일으킨 무장 헬기 500MD 부대에 제가 근무를 하고 제대를 했는데 이제 5.18을 맞이해서 시민분들을 조직하고 대학생들, 예비군들 총 나눠주고 이제 결사 항전을 이제 이렇게 주장을 했는데 결국 저는 포로가 됐죠. 많은 사람들이 5.18에 대해서 이제 학살에 대한 문제를 이렇게 부각시키는 경우가 많은데 사실 그때 당시 시민들의 요구가 무엇이었냐, 그리고 그 요구는 구체적으로 어떤 방식으로 나타났느냐. 예를 들자면 이제 그때 당시에는 유신 말기라고 보고 있고 체육관 선거를 하고 있는데 결국 박정희가 암살이 됐어요. 되고 나니까 이제 군부가 이제 다시 그 군사 독재 정권을 갖다가 세우려고 하는데 이제 여론은 이제 그렇지 않은 거죠. 그래서 민주정부 수립을 이제 최규하 대통령이 담화를 하면서 개헌을 통해서 국민투표를 통해서 민주정부 수립을 하겠다. 즉 유신헌법은 이제 통일주체대원에 의한 이 체육관 선거를 통해 대통령을 뽑는 거 아니겠어요? 바로 그 체육관 선거를 할 것이냐, 아니면은 국민투표를 통해서 민주정부를 수립할 거냐라고 하는 것이 그때 당시에 정국이었고, 바로 그것을 군부 전두환이나 신여나 군부 세력들은 이 비상계엄을 확대해서 사회 혼란이라는 명목으로 자기들이 이제 그 주도권을 잡고 민주지사들을 잡아들이고 그 상태에서 개헌을 하지 않고 소위 국민투표 없이 체육관 선거를 통해서 정권을 잡겠다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때 당시 저희들이 목숨을 걸고 지키려고 했던 것은 바로 민주정부 수립이었다. 그 민주정부라고 하는 것은 김대중 대통령이 70년대 이제 그 47%라고 하는 어마어마한 득표를 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도저히 이건 선거로서는 다음에 박정희가 집권할 수 없겠다 싶으니까 결국 소위 총통제, 유신헌법을 선포해서 통일주체대의원에 의한 선거를 했는데 이걸 지키고자
저희들이 이제 80년 5월 항쟁에 뛰어들었던 것이죠. 저희들은 포로가 됐지만 그리고 7년간의 지난한 어떤 싸움을 통해서 87년도에 드디어 광중하로 싸움이 아닌 전국의 어떤 그 항쟁, 6월 항쟁이 이렇게 일어났고 이게 이제 87년도에 개헌을 통해서 민주정부가 수립이 된 겁니다. 그래서 이것을 이제 최초로 민주화운동이라고 인정한 것은 27쪽에 나와 있는 저희 그 노태우 정부 시절입니다. 노태우 정부. 그리고 그 밑에 보면은 이제 또 김영삼 정부 하에서 5.18 민주화 운동 등에 관한 특별법 이렇게 제정해서 소위 그 사업적 판단이나 법적 기반까지는 이렇게 마련합니다. 이거 외에 김영삼 정부는 이제 세 가지 약속을 했죠. 5.18 당시에 마지막 평화의 항전지인 전남도청을 5.18 기념관으로 만들겠다. 그리고 국립묘지를 만들겠다. 5.18 국립묘지. 그리고 이제 5.18 공원을 조성하겠다. 상부대를 이전해가지고. 그래서 현재 지금 5.18 공원과 국립묘지는 이렇게 됐는데 5.18 기념관 문제는 이제 도청 이전이 좀 늦어져서 하여튼 이루다가 나중에 이 자리에 참여정부와에서 이제 국립 아시아 문화의 전당을 짓겠다고 하면서 전남도청을 다 헐겠다고 계획을 한 거죠. 소위 그 프랑스 혁명에 진원지었던 그 바스티유 감옥이 이제 파업되지 않습니까? 그 바스티유 감옥을 그 당시에 많은 사람들이 보존을 요청했는데 프랑스 정부가 그걸 털어버리고 거기다 오페라 하우스를 지으면서 문화의 도시 파리를 갖다가 이렇게 주장했단 말이에요. 그와 똑같은 방식으로 전남도청의 최후의 함대는 추억으로 남고 여기를 하려고 여기다가 문화의 전당을 짓겠다. 이게 참여정부의 입장이었습니다. 그걸 저희들이 지금까지 싸워와서 현재까지 그 건물을 보존해 왔던 것이죠. 제가 이 말씀 드린 건 참여정부에 험담하려고 하는 건 아닙니다. 다음에 이제 28쪽에 보면은 김대중 정부 때 저희 광주 민주유공자 애호가는 법률이 제정이 됩니다. 그리고 이제 이게 5.18 민주유공자 애호가는 법률로 이제 가까이죠. 그런데 그동안 논란이 됐던 이제 몇 가지 사건들, 예를 들자면 이제 가짜 윤제 사건 뭐 다 아시는 거고, 또 31쪽에 보면은 5.18 당시 그 강국 개입설, 이건 뭐 전두환 본인도 금시초문이라고 했으니까 뭐 하나만한 얘기죠, 사실. 그 얘기 많이 하셨고. 제가 이제 32쪽에 이러한 역사 왜곡에 대해서 우리가 어떻게 대응을 해야 되겠는가. 저는 좀 더 근본적인 문제를 이렇게 제기하고 합니다. 처벌법이라고 하는 것은 이제 부정적인 방식의 잘못된 것들을 하나하나 이렇게 없애는 건데, 저는 근본적으로 아까 이제 이동남 가치자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헌법 전문에 수록을 하면서 동시에 현재 5.18 민주유공자라고는 돼 있는데 국가유공자 아니기 때문에 이 문제에 대해서 보훈처는 어떻게든 대응할 수 없다는 얘기를 하더라고요. 저희 오월단체에서는 그동안의 역사적 문제를 사실 실질적으로 고소 고발하고 또 당사자들 한국 방문하기도 하고 저도 상당히 많이 받아냈습니다. 그런데 가장 아쉬운 것은 경찰이나 법원 누구도 이 문제에 대해서는 몰라하고 뒤뚱지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국가보훈처에게 아니 너희들은 지금 우리나라 그 보훈 업무를 독립유공자 그리고 허공유공자 민주유공자로 해서 보고 있지 않느냐. 그렇다고 하면 국가 업무의 연장선상에서 우리 5.18을 왜곡하는 이런 사람들에 대한 어떤 법적인 조치를 해주셔야 될 거 아니냐 라고 하니까 뭐라 그러냐면 5.18은 국가유공자가 아니니까 자기들이 개입할 수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까지 뒤집주고 있는 겁니다. 근데 이 문제는 2002년도 김대중 정부 당시에 5.18 민주유공자 애호가는 법률을 만들 당시에 국가유공자
애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원래 5.18 민주군자가 늘어나겠는데 다른 보훈단체에서 특히 이제 호국 유공자 단체죠. 반대를 하니까 넣기가 곤란하다 해서 특별법을 만든다 해놓고 5.18 민주공자 애우 관한 법률만 만들고 지원 조항을 빼버린 겁니다. 원래 국가유공자 애우 및 지원 관한 법률이 있습니다. 이걸 그대로 가져오면 되는데 지원 조항을 빼버리면서 저희 이 국가유공자하고 같은 조건이 되지 않게 된 거죠. 그래서 제가 바로 이 공포단체 추진위원장을 맡아서 10년이 넘게 그동안에 국가보훈처를 상대로 이렇게 투쟁을 해왔던 거죠. 그래서 이게 국가유공자로 이렇게 만들어 먼저 하고 그 다음에 헌법 전문에 수록하는 문제 저희들이 지속적으로 요구하고 있는데 바로 그렇게 됐을 때는 이런 그 역사 왜곡이라든가 하여튼 패미하는 행위에 대해서 국가 차원에서 국가 보훈처가 나서서 이렇게 해결을 할 수가 있다 이런 말씀드립니다. 그리고 이제 제가 홀로코스트 그러니까 유럽의 홀로코스트에 대해서 이렇게 처벌법으로만 대응한 게 아니고 원래 이제 1929년도 세계 대공황이 이렇게 벌어지면서 이제 빵을 얻기 위해서 자유를 포기하게 됩니다. 많은 국민들이 이것이 결국은 이 파쇼 체제를 만든 거죠. 이 나치즘 이렇게 파시즘 이게 이렇게 등장하면서 이게 결국은 제2차 세계대전이 되고 이게 결국은 2천만 명이 넘는 사람들이 죽게 됐단 말이에요. 여기에 대해서 미국에서는 이제 또다시 그런 것들이 유럽의 것이 이렇게 미국에서 나타나려고 하니까 30년대 민주시민 교육이라는 법률을 만듭니다. 그래서 모든 국민에게 대해서 민주주의가 얼마나 소중한가라고 하는 것을 이렇게 교육해서 여러 가지 이제 이탈되는 부분들을 막은 거죠. 독일이나 프랑스 같은 경우는 이제 2차 세계대전이 끝난 뒤에 이제 홀로코스트의 악몽이 있기 때문에 그 빵을 얻기 위해서 자유를 포기한 대가가 얼마나 큰가를 알기 때문에 민주시민교육이라는 법률이 있습니다. 그게 이제 시민교육법이라고 되어 있는데 민주라는 말이 빠져 있습니다만 이건 모든 국민에게 의무화 되는 겁니다. 모든 국민은 그 교육을 받아야 돼요. 우리나라는 바로 세계 대공황 시절 우리나라는 이제 일제 식민지였죠. 그래서 여전히 역사 왜곡, 즉 식민사관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많지 않습니다. 뉴럴 때 특히 이제 식민사관을 그대로 표현하는 경우도 있고 또 군사 독재라고 하는 걸 이렇게 겪어왔기 때문에 민주시민교육법에 대한 제정이 아주 심하다. 그리고 세 번째는 최근에 논란이 되고 있는 이제 막 가짜 유공자를 구별하기 위해서 유공자 명단을 공개해라. 이건 저희들이 요구를 했던 겁니다. 국가보훈처에. 근데 국가보훈처에서 공개를 안 해요. 이제 개인정보보호법 때문에 이제 안 한다고 얘기를 하는데, 근데 이제 저희들이 이걸 왜 요구를 하냐면요. 4.19의 경우에도 마찬가지입니다만은 진압 경찰들이 다수 이제 4.19 유공자로 돌아가지고 이 사람들이 그 부상자로 등록을 해서 그러니까 시민들한테 맞아서 부상이 됐는지 어떤지 모르겠으나 이 사람들이 혁명 부상자라고 하는 걸 구성하고 있어요. 그 주축입니다. 5.18 내에도 소위 진압 군인들 혹은 이제 경찰들 이런 사람들 가운데에서 일부 와 있어요. 근데 이제 이것이 중요한 게 아니고 사실은 5.18 당시에 죽은 사망자들 같은 경우 그 명단이나 이런 것들을 공개를 안 하니까 누군지를 알 수가 있고 알 수 없고 그때 당시에 그런 어떤 역사적으로 분명히 구분이 돼야 되는데 이걸 알 수가 없잖아요. 저희가 몇 번 요구를 해도 공개를 안 해요. 그래서 저희들이 계속 요구를 해왔던 사안이고 특히 이번에 논란이 됐기 때문에 바로 우리나라에서 훈포장 표창을 받은 사람들은 일부 공개를 하지 또 다 공개를 안 합니다. 5.18로 누가 훈포장을 받았는지 이런 걸 저희들이 알아서 뭔가 정리를 해야 되는데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일부 언론에서 잠깐 이렇게 의원들이 이제 자료 요청해서 잠깐 나오는 이게 전부가 또 아니에요. 저희들이 이제 보훈처 직원이 아는 사람부터 얘기 들어보면 이게 보통 많은 게 아니에요.
근데 이런 문제들은 국회에서도 제대로 처리가 안 되고 있고 그렇기 때문에 저희들이 역시 끊임없이 이렇게 공개를 요구해왔고 또 국민으로서는 그 국가 유공자를 선양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그 독립유공자, 호국유공자 그리고 민주유공자라고 해서 저희들이 선양을 하고 있는데 선양한다면 국민들이 알 권리가 있어야죠. 다른 사람도 아닌 우리가 선양을 하니까 국가 이념으로서. 그래서 개인정보보호법 이전에 저희 국민이 알 권리로서 이건 공개를 해야 된다. 그래서 저희 이제 오늘 그 광주에 있는 시민단체들 회의를 하는데 이걸 정식으로 논의를 해서 이제 정식으로 요구를 하려고 합니다. 이거 공개해라, 된다. 그래서 소위 그 국가유공자로서 여러 가지 이제 물론 그 지원도 있겠습니다만 중요한 것은 이 홈포장 사유 또 유공자 지정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이 있지 않습니까? 이것들이 낱낱이 국민들의 공개해서 국민들이 그 훌륭한 정보를 기를 수 있도록 이렇게 해야 된다.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현재 광주에서 그동안 꾸준히 진행되었던 5.18 역사 왜곡에 대한 대응 방안에 대해서 간략하게 제가 설명을 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김상진 위원장님께서 이렇게 정부에서 5.18 왜곡에 이렇게 대응해 왔는지 또 각 정부마다 어떤 정책을 펼쳤는지 이야기를 해주시고 까지 5.18 민주화운동의 헌법 전문 수령 문제, 유공자들의 보호 지원의 문제, 특히 민주시민 교육 지원 관련 법률을 제가 시사하는 가짜뉴스 씨가 넘나라하고 있는 시제가 이후부터 필요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국가유공자 명단 공개 문제까지 이야기해 주셨습니다. 이 준비된 발제와 토론을 마치겠는데요. 저희들이 4시부터 다른 행사가 있어서 앞으로 15분 동안만 15분 시간이 있습니다. 여기 참석자 중에서 한 5분 정도 제가 일괄 질문을 받고 여기 발표자 토론자에게 답변을 듣는 시간으로 하겠습니다. 자기 소속 이름을 말씀해 주시고요. 그리고 누구에게 질문을 하는지 이렇게 말씀해 주시면 이렇게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손을 드시면 도와주신 분들이 마이크 가져드리겠습니다. 자, 여기 한 분, 세 분, 네 분, 다섯 이렇게 정도 하면 되겠네요. 자, 먼저 제일 뒤에 계신 분부터 먼저 하시죠. 앞으로 나오셔서 마이크 좀 갖다 주세요. 안녕하십니까. 저는 전북 동주에 5.18 전북 동주에 소속 이형환입니다. 제가 오늘 여기 와서 지금 쭉 세미나를 들어본 결과 제가 유공자로서 좀 필요한 부분이 어떤 부분이겠다 싶은 점이 있어서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저희 5.18 유공자는 타 유공자에 비해 가지고 프라이드를 가지지 못합니다. 그게 왜 그러냐? 돈 안에 수많은 기간 동안에 빨갱이 또는 여러 가지 역사적으로 탄압을 많이 받다가 보니까 그것에 대한 명확한 어떠한 당위성의 그 확립이 되어 있지는 않습니다. 그저 맞았으니까 유공자 된다, 뭐가 빠졌으니까 유공자 된다, 이거 가지고는 내 자신을 드러낼 수가 없습니다. 홀로코스트 하면 홀로코스트 다 그 하나로 그 사람은 유공자가 돼도 당위성을 가지는데 5.18이라고 하는 그 항쟁의 사실이 지금까지도 정립이 안 되고 당위성이 없습니다. 우리 유공자들이 좀 당위성을 가질 수 있는 그 제도적 확립을 좀 시켜주시기를 바랍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전북 동주에 박수 한번 부탁드립니다. 생각하신 유공자들이 정말
무엇을 갖고 살 수 있는 방안이 어떤 게 있겠느냐는 질문이 있었습니다. 세 분 중에 한 분을 부탁드리고요. 자, 그 다음, 자, 이쪽에 짧게 해주셔요. 여러 사람이 하시게. 네, 평화당 노병위원장 김민호입니다. 오늘 말씀 감사하게 감동적으로 잘 들었습니다. 이물리한 행정을 우리가 불렀습니다만 그 주인공 윤상원 열사가 제 고등학교 짝꿍 친구고요. 그게 여자는 아니고 2013년도 5월 그 기념식도 노래 이물리한 행진곡을 부르기였느냐 못 부르냐 해가지고 정부에서 보훈처에서 기념식이 반쪽 난 적이 있습니다. 현장에 있었고요. 그래서 결론은 박 전 대표님 말씀처럼 이번 기회에 39년이 지난 지금까지도 앞으로도 또 39년 동안 할지 모릅니다. 이번에 국회부터 깨끗이 청소를 합니다. 그래야 헌법 정문에 들어가고 국가유공자도 되고 민주시민들도 할 수 있어요. 국회에서 저렇게 지금도 뭐 좀비랄까 그 말로 표현하기 어렵습니다. 제정신이 아닌 사람들이 있으니 헌법기관에 간 사람들이 국회에서 대청소를 할 수 있도록 우리 장병원 특위 대청님 가셨으면 계십니까? 네, 계시면 답변 부탁드립니다. 조금 이따 같이 답변해 주시죠. 네, 자, 국회를 청소하자. 국회 제정신 아닌 사람도 몰아내자. 이 답변은 장병원 대표께서 답변해 주시겠습니다. 좀 이따. 자, 그 다음에 우리 박춘님 위원장이 그렇게 해주세요. 네, 민주평화당 성북갑 지역위원장 박춘임입니다. 오늘은 되게 지역위원장이라기보다는요, 제가 80년 당시에 광주에서 여고생이었습니다. 그래서 그 시대를 어느 정도 우리 세대에서 가해자와 피해자에 대한 이야기를 좀 정리를 해놓는 게 뭔가 그 당시에 살아있던 사람으로서 과제가 아닌가 싶어서 기록잡지 그날이라는 잡지를 매년 지금 4년째 발행을 했고요. 올해 5년째 발행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이 시즌에 와가지고 제가 들었던 의문 중에 하나가 요즘 이슈로 많이 나오고 있어서 거기에 대한 질문을 좀 하고자 합니다. 오래전부터 저 역시도 5.18 유공자의 명단을 공개하는 게 옳다라는 생각을 해왔던 차였습니다. 왜 그러냐면요, 광주 5.18 당시에 참여했던 유공자와 그 5.18 민주화 운동을 위해서 파생됐던 유공자들이 뒤섞여서 서로 의외의 인물들이 그야말로 우연히 얘기를 하다 보면은 이거 가해자 이야기인 것 같은데 5.18 유공자? 이런 의문점이 들었던 사람들이 한두 명이 아니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지금 현재의 보수 세력들에게 빌미를 주고 있는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차에 이러한 이제 유공자도 세분화된 분류로서 진짜 아까 저 장주에서 오신 분의 말씀처럼 각자의 정당성에 맞는 유공자 대우를 받아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여기에 대한 유공자 측의 준비나 또 어려운 상황을 좀 알고 싶고요. 이러한 부분에서 함께 할 수 있는 길을 만들고 싶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예, 오늘 주제에 좀 맞춰서 말씀해 주십시오. 저는 광주 서구 천정배 의원님 뜻을 받들어 같이 송민호입니다. 앞에 위원장님께서 제가 하고 싶은 말을 다 하셨는데 저는 숙명적으로 5.18과 같이 했습니다. 한전에 그때 전남지사 영업과장을 하고 있었는데 토요일날 저녁에 당직 책임자였어요. 근데 서울에 와서 군쪽 와서 예비군
총칼을 내놓으라 해서 승인 받아서 거기서부터 시작해가지고 그 변두리였어요. 농성동 지사가. 주위에서 한 직원들이 없습니다. 한 200명 근무하는데 나는 월산동서 사니까 걸어서 10분 이내에 걸립니다. 날마다 출근을 하는데 다 직원들이 안 나오니까 자동적으로 내가 책임자가 됐습니다. 근데 내 책임이 뭐냐면은 5.18 현장을 다 돌아다 보고 목에다 전달하는 게 내 임무였습니다. 그게 저만큼 생생한 현장을 본 사람이 없으리라고 생각합니다. 지금까지 마음에 두고 그 얘기를 다 하려면 하나도 더 걸릴 겁니다. 그때 통신수단이라는 게 최신청, 그 다음에 국방부, 내무부, 경찰계통, 한들 유일한 통신철인데 시외자는 다 끊어지고 채널만 한 년만 살아있습니다. 그럼 본사에서는 정상 근무를 하니까 현장을 보고 다 이렇게 돌아다니면서 그날 일어났던 일을 전부 보고해야 됩니다. 그게 숙명적으로 제가 그걸 봐야 됐어요. 그때 보면은 제1유공자라고 지금 그 5.18 전부 둥팅으로 돼 있는데 현장에서 보니까 제1유공자는 방송하신 여자분 이름 전 누군가 그분 제1유공자입니다. 다음에 대학생들이 전부 버스, 택시 이런 타고 다니면서 막 시민들을 이끌어내기 위해서 전부 방송을 하고 다닙니다. 그 사람들 유공자입니다. 그 다음에 시민군들이 전부 유공자예요. 또 숨어있는 유공자들이 많습니다. 골목마다 사이다를 내놓고 콜라를 내놓고 밥을 내놓고 그러면 돌아다니면서 다 주워가지고 먹고 연명하면서 지키는 그 사람들은 유공자를 알 수 있습니다. 그런데 주위에도 있지만은 지나가다가 총 맞아 죽은 사람은 사실 유공자는 아니죠. 희생자입니다. 희생자. 그래서 유공자, 희생자, 피해자 이런 거 전부 골라서 딱 공개를 해가지고 자유한국당에서 다시 얘기를 못하도록 자체부터 정화를 시켜서 이번에 홀로캐스트법 만들 때 그것도 같이 입법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감사합니다. 잠깐만요. 지금 오늘의 주제는 이제 자유한국당과 김한의원의 그 5.18 왜곡 그 저지를 어떻게 할 것이냐, 그러니까 진실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저희들이 상당히 좀 염두에 둬야 될 것은 한국당이나 저쪽에서는 가짜 유공자 논란으로 그저 끌고 가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런 점에서 우리도 거기에 대응하는 방안을 만들어야겠지만 초점은 오늘 수업은 역사 왜곡, 5.18 역사 왜곡을 어떻게 막을 것인가 하는 초점에 좀 맞춰서 말씀해 주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두 분만 받겠습니다. 여기 한 분하고 여기 한 분하고 자, 간단하게 이야기하세요. 안녕하십니까. 저는 민주평화당 교류소통 국가위원장 유기석입니다. 제가 질문하는 부분은 우리 유경남 역사관님 와요. 최순용 박사님, 김상진 위원장님께 세 분에게 다 같이 질문해 보고 싶습니다. 민주, 인권, 평화의 미래적 가치로서 과거사를 정리해야 한다고 결론을 내주셨는데 조금 더 그 방법에 대해서 미래지향적인 관점이 있으면 좀 알려주십시오. 그 다음에 최순용 박사님께는 최소한의 사회적 합의조부터 규제 범위를 확대해야 된다고 하셨는데 신중해야 된다는 원칙을 제시하셨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좀 더 표현해 주십시오. 그리고 김상식 위원장님께는 진실이 밝혀지는 방법에 대해서 어떤 구체적인 실망점에 대해서 법리적인 대안에 대해서 실망하신 부분이 있으면 좀 표현해 주십시오. 저는 이 땅에 살고 있는 젊은이로서 5.18이라는 역사적 사건에 대해서 보수와 진보, 진보와 보수 차이, 보수의 관점의 차이가 큰 사회를 경험하고 있습니다. 역사가 반복된다는 논리하에서 우리의 소통 의지는 발전한다는 희망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면 구체적으로 역사를 발전시킬 수 있을지에 대해서 소통 의지를 다른 사람들 모두가 공감할 수 있는 소통 의지를 알릴 수 있는 방향이 필요하지 않을까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결국은 양심과 비양심의 대결로 보입니다. 조금 더 이 부분에 대해서 표현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마지막으로 우리 저 앞에 계신 분. 여기 전 평화당 법률위원장 선계현입니다.
오늘 말씀을 들어보니까 참 훌륭한 말씀 많이 들었습니다. 저는 그때 당시에 결론적으로 먼저 말씀을 드리면 5.18은 사실은 정권 정치를 위한 하나의 게임이었습니다. 그 게임이었어요. 그때 최기하 대통령께서 열심히 잘했더라면 서울의 bom을 그들이 이어갈 수가 있었을 겁니다. 그러나 그 전두환 세력에 의해서 밀렸죠. 이미 밀려가지고 못하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제가 그때 당시에 전남대학교 2학년이었습니다. 그래서 수요일 날 그 스크럼을 짜고 박관현 학생회장 죽었죠. 박관현 학생회장이 정동영 씨와 같이 이제 저 사이를 보면서 단과대학별로 정문, 후문, 그 다음에 또 농과대학 쪽 문에서 스크럼을 짜고 밀고 뚫고 나갔습니다. 최초 도청까지 나간 데가 대한민국에서 전남대학교였습니다. 거기 나가서 우리가 요구한 것은 뭐였냐면은 서울의 bom을 그대로 유지해달라. 민주주의를 그대로 갈 수 있도록 해달라. 그거였습니다. 그래서 그때 이제 전두환 대통령의 야영이 벌써 나타났기 때문에 그때 노래가 전두환이 물러가라 홀라 홀라 안 들어가 그거 있지 않습니까? 그걸로 그렇게 했었습니다. 직접 여학생, 남학생 모두 100% 참여를 다 했었습니다. 근데 그게 지금 폭동이라는 얘기를 듣고 저는 기절을 불안했습니다. 이게 폭동입니까? 아니다, 폭동. 그리고 또 북에서 내려왔습니까? 내려올 수가 없습니다. 북한에서. 고정관첩이나 참여했으면 모르지 외곽에 우리 군인들이 있는데 어떻게 북에서 600명이 내려와가지고 그걸 배치를 할 수 있겠습니까? 있을 수 없는 얘기입니다. 자, 질문을 부탁드립니다. 네.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 600명이 나갔다는데 그것은 저는 아니라고 생각하는데 그렇게 어떻게 생각하는지 세 분에게 다 발제해 주시문하고 토론을 하시는 말씀을 좀 듣고 싶고요. 그 다음에요. 사실 이건 소설적인 얘기고 현 정부는요 소설적인 얘기고 그 다음에 지금까지도 우리 국민이 이것을 알지 못하는 것은 깨어나지 못하고 있습니다. 국민들이 정치에 대한 이익자 다 몰라 그러십니다. 어떻게 했으면 국민들이 깨어날 수 있을 것인지 그 방법을 한번 얘기를 해주시면은 참 좋지 않나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것만 깨어나면 민주평화당은 대한민국 제1당이 될 수가 있습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고맙습니다. 좋은 질문 분들께 모두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마무리를 하시는 겸 저 오른쪽부터 순서대로 발표자들께서 토론자께서 질문에 답겸 또 마무리 말씀으로 짧게 코멘트를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짧게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법적으로 처벌하려면 어떤 표현인가를 구체적으로 명시를 해야 됩니다. 안 그러면 이게 처벌하기가 어려워집니다. 그러니까 이거를 이제 조그맣게 시작해서 이제 천천히 넓혀가는 게 세계적인 추세도 그렇고 그것이 또 전략적으로도 맞다라고 생각합니다. 예를 들면 법적으로 이미 판단이 끝난 거. 김대중 내란 이런 거는 다 끝난 이야기죠. 그런 이야기를 한다면 처벌할 수 있는 거죠. 거기에 대해서 누가 반대하는 사람은 걷어줄 겁니다. 북한군이 개입했다 이런 이야기하면 처벌될 수 있고 이걸 해서 그 다음에 이제 5.18 유공자들에 대한 명예훼손에 대한 구체적인 단어들을 이렇게 법적으로 처벌이 가능할 수 있는 단어를 이렇게 적시를 해야 되는 거지. 그리고 이제 국민 개봉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는데 지금 10대 이런 애들이 막 올리고 이런 건 어떻게 보면 휘둘리는 거죠. 저희 장모님이 전주분인데 막 유튜브나 카톡이 봐봐요. 제가 볼 때 완전히 가짜뉴스인데 말이 안 통합니다. 지금 80이 다 넘으셨는데 방법은 뭐냐? 그분을 개몽하기 어렵습니다. 지금 우리가 입법을 해서 해야 될 것은 그런 엉터리를 공급을 차단시키는 겁니다. 지금 만들어야 될 법은 제가 볼 때. 엉터리 뉴스, 가짜뉴스를 만들면 만든 사람이 법적 처벌을 받을 수 있는 그런 걸 해서 공급을 아예 차단할 방식이 제가 볼 때는 국민을 계몽하는 것과 같이 가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제 이야기는 이걸로 마치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다음은 학교 강의사님. 좀 이형환 선생님 말씀하신 거 세 번째 말씀하셨던 분들 함께 답변드리고 싶은데요. 저는 5.18을 교육하는 거에 대해서는 좀
부정적으로 생각하고요. 5.18은 학습하는 거다, 스스로 공부하는 거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려면 스스로 공부할 수 있는 수많은 자료들을 확보를 해야 되는데, 아까 이영환 선생님처럼 말씀하셨던 것처럼 5.18에 대한 큰 이야기는 이제 다 정리가 됐습니다. 근데 개개인, 유공자는 개개인이 어떤 경험을 했는지 그 이야기를 듣고 그것들을 다 기록으로 남기고 그 기록들을 보관하고 일반 시민들이 그 기록들을 쉽게 접근할 수 있도록 그러한 차원의 자료와 역사적인 유산, 말 그대로 역사적으로 바로 정립하기 위해서는 그 역사로 바로 정립하기 위한 기초적인 자료들, 개개인의 이야기들을 다 수집하는 것, 그게 꼭 앞으로 필요하고 굉장히 지난한 작업이고, 그러한 과정을 통해서 유공자 한 분 한 분의 명예가 보존되고 다음 세대에 전해지고, 그러면 이게 5.18이 굉장히 특별한 일이 아니라 누구나 참여할 수 있고 누구나 계속해야 되고 굉장히 한국 사회에서는 일상적인 일이다라는 것이 일반 시민들에게 자리 잡게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감사합니다. 김상식 위원장님 말씀하시고 우리 장배관 대표님께서 마무리를 해주시겠습니다. 유공자 명단 공개 문제는 사실 좀 심각한 문제입니다. 우리나라 독립유공자가 13,000명이 약간 넘습니다. 만주에 수십만 명에 달하는 그 무장 독립군이 있었어요. 여기에 대한 자료가 거의 없습니다. 상위 인정 중심으로 해서 이렇게 하다 보니까 현재 독립유공자가 한 13,000여 명 정도밖에 안 되고, 허공유공자는 현재 한 90만 이렇게 됩니다. 제가 2008년도에 국법단체 설립위원장을 맡았을 때 국가보훈처가 맡고 있는 이제 민주유공자와 허공유공자, 독립유공자인데 여기에는 이제 국가유공자가 된 사람이 있고 안 된 사람이 있죠. 그래서 그쪽에서 관장해서 사무를 보고 있는, A사에 지급되고 있는 사람이 한 90만 됐는데, 이명박 박근혜 정부 지나면서 200만 명으로 늘어났습니다. 그런데 5.18 유공자가 지금 4,035명이라고 이렇게 돼 있는데, 그러면 4.19가 2,300여 명이거든요. 그래서 민주유공자는 다 합쳐봤자 7,500도 안 됩니다. 그러니까 독립유공자가 13,000여 명, 민주유공자가 한 7,000여 명, 그래서 2만 명을 약간 웃도는 수준입니다. 그리고 나머지 국가의 소위 연간 조단위 예산에 들어가는 당사자들은 허공유공자입니다. 그리고 이것은 절반이 소위 이명박근혜 정부 하에서 늘어난 거예요. 껍데기로. 그래서 저희들이 주기차게 그 명단 공개를 요구를 했던 것이고, 특히 홈포장이라든가 이게 누가 어떻게 했는지 알 수가 없어요. 그래서 하여튼 그 포장 사유, 그리고 유공자 지정에 대한 구체적인 내역들 있잖아요. 이런 것들을 좀 보실게 해야 되겠다. 거기에 이제 5.18 민주유공자만 아니라 조국 유공자도 전체 다 이렇게 다 공개해야죠. 포장하라는 이야기죠. 홈포장까지도 다 공개를 해서, 왜 그러냐면 우리 국민들은 알 권리가 있는 겁니다. 국민 세금으로 사냥을 하기 때문에. 일반 개인에 대한 정보 보호하고는 개념이 다릅니다. 그래서 이건 당연히 공개해서 우리가 우리 민족의 국가 을로서 선양하고 있다면 왜 선양하고 있는지 알아야 될 거 아니에요. 사기꾼들 하면 안 될 거 아닙니까?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이제 진실을 이렇게 어느 것이 진실인지 아니냐, 가짜 뉴스 아니냐, 이걸 어떻게 판단할 수 있겠는가 말씀을 하신 것 같은데, 1988년도에 최초의 5.18 청문회가 있었습니다. 국회에서. 평화민주당이었는데, 그때는 청문회는 있었지만 보고서 채택이 불발됐어요. 그래서 국가 차원의 보고서가 없는 겁니다. 그러나 4.3은 나중에 국가 차원의 보고서가 나왔어요. 그래서 4.3 같은 게 아직 국가유공자로 되진 않았지만은 4.3에 대해서 만약에 빨갱이다 뭐다 이런 소리 하면은 그건 사법적 처벌을 받게 돼 있습니다. 근데 5.18은
국가 차원의 입장 정리, 즉 보고서 나온 게 없다 보니까 지금 이런 문제가 발생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 최경환 의원께서 발의하셨던 5.18 진상조사 특별법 있잖아요. 여기에 따라서 국가 차원의 보고서가 나오게 되면은 거기에 위배되는 어떤 발언에 대해서는 국가 차원의 처벌을 할 수가 있다. 그리고 이제 아까 말씀드렸던 국가 유공자가 돼서도 역시 처벌을 할 수가 있고요. 헌법 전문에 들어가도 역시 처벌을 할 수가 있고요. 그렇게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마지막으로 장병환 원내대표께서 답변 겸 또 마무리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오늘 발표되신 우리 유영남 선생님 그리고 토론해주신 최순영 박사님, 김삼직 위원장님께서 이 5.18 광주항쟁 진실과 역사적 이 재발 방지를 하기 위해서 우리 소위 말해서 홀로코스트 부정 방지법을 제정을 하는 것이 바람직하고 그 제정을 할 때 다른 그 반대 세력들이 이 저항을 물리치고 입법하기 위해서 좀 이러이러한 점 신경 써야 한다는 실질적으로 저희들 큰 도움이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정말 그 당시에 현장에서 직접 그 고초를 겪으시면서도 이 문제를 종합적으로 객관적인 시각에서 문제를 제기해 주신 분 감사드립니다. 김윤호 위원장님께서 지금 5.18의 역사를 부정하는 민주적, 반역사적 세력들, 특히 우리 국회 내에 있는 의원들을 좀 대청소를 해야 하지 않느냐, 그걸 어떻게 하면 가능하겠느냐 하는 말씀을 주셨는데요. 사실 물론 국회가 국민들이 선출한 의원들이라고 하는 여러 가지 특수선도 있습니다만 역사 왜곡을 하는 의원들을 국회에서 배제시키기 위한 얘기가 쉽지는 않습니다. 우리가 이 3명 의원들의 망언이 있은 뒤에 한국당 지도부에서 내놓은 것, 아까 제가 모두 발언할 때 카멜레온식 대응을 보였다고 표현했습니다만 처음 나가자마자 오히려 두둔해 있지 않습니까? 다양한 역사 해석이 있을 수 있다. 또 그런 그 다양성 차원으로 이해해달라. 나경원 대표는 아까 그런 식으로 역사적 진실을, 사실을 해석으로 집 앞에 나와버렸고, 또 대표는 그냥 그보다 조금 더 뭐랄까요, 객관적인 입장에 가깝게 한다고 하지만 여전히 다양성이라면 그러한 인식이 잘못된 것이 아니라고 사실상 평가를 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서 자꾸 이제 국민들의 저항이 커질수록 거기에 대해서 좀 사죄하는 쪽으로 단계마다 지금 입장을 바꾼 아까 카멜레온식 대응을 해왔지 않습니까? 이거 자체가 사실 완전하게 국회가 바뀌기는 참 지난한 일이다. 국회에서 한국당 전체가 우리는 해체하라고 하지만 실질적으로 해체하는 건 국회 전체가 없어지지 않는 얘기니까 쉽지 않겠습니까? 그러기 위해서는 우선 현재 시점에서 이 문제를 풀어나가는 방법이 한 3단계를 생각해 볼 수가 있겠는데요. 우선 첫째는 이번 사건에서 이 3명의 의원에 대해서 명백한 제재의 선례를 확실히 만드는 것이 무엇보다도 중요합니다. 이 제재의 선례를 분명히 만들어야 다른 의원들이 다시 이러한 망발을 계속하지 않을 것입니다. 두 번째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 홀로코스트 부정 방지법인데 두 가지 방법이 있죠. 아까 5.18 특별법의 개정안을 통해서 하는 것. 지금 현재 4명의 의원이 발의됐습니다만 다 5.18 특별법을 개정해서 이 처벌을 하자, 즉 사법적 처벌을 하자 하는 조항을 지금 반영을 해놓고 있는데 아직까지 국회에서 한 번도 논의 안 되어 있습니다만 그 방법이 있고 또 일반법으로서 전체적으로 이런 우리 자유민주주의의 어떤 우리의 전통성을 부정하는 것에 대해서 처벌하는 일반법을 만들 법인데 그것은 단계적으로 추진하는 게 좋겠다고 하는 우리 아까 초순영 박사님의 저는 그 제안으로 저를 들었습니다. 그래서 이 홀로코스트 부정 방지법을 반드시 제정해서 하나의 그게 바로 이제 민주시민의 어떤 교육의
시발점이 되겠죠. 그렇게는 하고 세 번째로 그럼 이번 3명 의원들에 대해서 명백한 국회의 퇴출, 소위 말해 제명이라고 하는 제재를 선례를 좀 남기고 또 홀로코스트 부정 방지법을 지금 국회 선진화법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걸 뛰어넘어서 제정을 하고 좀 그러기 위해서는 이 광주와 호남을 넘어선 전 국민적 전 결집이 지금 필요한 시점이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지금 말해서 흔히 이 5.18에 대한 폄훼가 지역적 말하자면 비판에서 벌어졌던 과거적이 아니라 지금 젊은 세대들은 그렇지 않습니다. 이거 분명히 이해를 다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아직까지도 이렇게 본인들의 어떤 정치적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 이런 배변과 역사 왜곡과 이런 것을 날조를 하면서까지 본인들의 정치적 이익을 달성하려고 하는 데 대해서 전 국민들이 지금 이건 다시 이런 일이 있어서는 안 된다고 하는 좀 단호한 대응을 보여주셔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럴 때만이 사실 제재라는 선례를 남기고 홀로코스트 부정 방지법 제정이 가능합니다. 좀 더 구체적으로 말씀드려도 다 아시다시피 사실 지금 제명을 국회에서 하기 위해서는 이 재적 국회의원 3분의 2가 필요한데 지금 이제 총 한 299명이니까 한 199명의 찬성이 필요합니다. 그 이전에 윤리위원회에서 근데 윤리위원회는 과반수면 되니까 지금 우리 민주평화당 그래서 4당이 공조를 하고 있기 때문에 윤리위원회는 무난하게 통과가 될 것입니다. 저게 되면 본회의에서 이제 3분의 2의 찬성이 있어야 하는데 지금 4당과 무소속 의원들까지를 포괄 하더라도 약 184명 정도 돼서 15명 정도의 한국당에서 이탈표가 나와서 찬성에 가담을 해줘야 통과가 될 텐데 실제 지금 한국당 의원들을 만나보면 이분들이 사실은 제재에 전명에 긍정적인 의원들이 꽤 있습니다. 제가 지금 당장 누구 저기라도 몇 명 의원을 금방 될 수는 있습니다만 어떤 다수의 그 의원들이 오히려 이것은 한국당의 진로를 막아버리는 적이고 이건 정말 대한민국을 부정하는 오히려 그런 반민주적인 일이기 때문에 오히려 한국당은 미래를 위해서 이 꼬리를 자르는 게 낫다고 하는 생각을 가지고 있는 의원들이 많아서 이분들을 최대한 결집을 시켜서 이 3명 의원들에 대해서는 반드시 이번에 제명이라고 하는 선례를 남겨야 다시는 이런 망발이 재발되지 않으리라고 생각합니다. 오늘 다시 한번 발전을 맡아주신 토론에 참석해 주신 분들 그리고 적극적으로 오늘 이 토론에 임해주신 참석자 여러분 그리고 지역에서까지 이렇게 올라오신 분들께 감사 말씀드립니다. 감사합니다.